세계 최고의 IT 기업들이 앞다투어 품으려 했던 삼성전자와의 협력 기회를 오만함으로 놓친 엔비디아 젠슨 황의 충격적인 실수를 목격한 영국의 반도체 전문 저널리스트가 있습니다. TSMC 대만 본사에서 열린 글로벌 반도체 포럼에서 삼성전자의 혁신적인 AI 칩 발표에 젠슨 황이 보인 믿기 힘든 반응을 직접 목격하고 경악을 금치 못했다고 하는데요. 특히 엔비디아의 전 수석 임원 콜린스가 젠슨 황의 다급한 전화를 받고 회의장으로 뛰어들어가던 그 순간을 보고 주인공은 커피잔을 떨어뜨릴 뻔한 충격에 휩싸였다고 합니다. 과연 이 포럼장에서는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안녕하세요. 저는 영국 임페리얼 칼리지 출신의 가브리엘 루비라고 합니다. 현재 런던의 반도체 전문 매체 칩인사이트의 수석 애널리스트로 일하며 글로벌 반도체 산업의 동향을 분석하고 있죠. 최근 TSMC 대만 본사에서 열린 글로벌 반도체 포럼에 참석했고 그곳에서 엔비디아 젠슨 황 CEO의 독단적이고 오만한 태도를 목격하고는 경악하고 말았는데요. 오늘 그날 컨퍼런스홀에서 겪은 놀라운 경험을 들려드리고 싶어 이렇게 사연을 보냅니다. 그날 이른 아침부터 포럼장인 TSMC 본사 컨퍼런스홀은 세계 각국의 반도체 전문가들로 붐볐어요. 평소 논문으로만 접하던 업계의 거장들을 직접 만난다는 생각에 제 심장은 빠르게 뛰었죠. 컨퍼런스홀 입구에서는 삼성전자의 최형찬 전무와 엔비디아의 전 수석 임원 로버트 콜린스, TSMC의 모하스 창 상무가 커피를 손에 들고 진지한 대화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특히 최형찬 전무가 무언가를 설명할 때마다 콜린스와 창 상무가 깊이 고개를 끄덕이는 모습이 인상적이었죠. 저는 그들의 대화에 귀를 기울이며 조용히 자리를 잡았습니다. 이번 포럼에서는 최신 AI 반도체 기술 동향과 시장 전망이 다뤄질 예정이었고, 특히 엔비디아의 새로운 AI 칩 전략에 대한 발표가 있을 것이라는 기대감에 저는 한껏 들떠 있었어요. 무엇보다 젠슨 황 CEO의 발표를 직접 듣고 그의 리더십을 가까이서 볼 수 있다는 생각에 설렘을 감출 수 없었죠. 그런데 포럼이 시작되기 직전 충격적인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엔비디아의 젠슨 황 CEO가 갑작스럽게 불참을 통보했다는 것이었죠. AI 반도체 시장을 주도하고 있는 기업의 수장이 돌연 불참을 선언했다는 소식에 저는 적잖이 당황스러웠어요. 아니나 다를까 홀 안의 다른 참석자들도 심각한 표정으로 자신들의 의견을 주고받고 있었습니다. 세계 최고의 AI 반도체 기업 수장의 갑작스러운 불참이 단순한 일정 문제가 아닐 것이라는 분위기가 감돌았죠. 그런데 컨퍼런스홀 왼편에서 그럴 줄 알았다는 듯한 반응과 함께 젠슨 황의 독단적인 성격이 문제라는 이야기가 들리더라고요. 호기심에 살짝 가까이 다가가 보니 엔비디아 전 수석 임원 로버트 콜린스가 주변 임원들에게 이번 사태의 진짜 이유를 설명하고 있었어요. 콜린스는 엔비디아에서 오랫동안 핵심 임원을 지냈던 터라 정확한 내부 정보를 알고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 저도 모르게 더 귀를 기울였어요. 그런데 콜린스의 다음 발언에 저는 커피잔을 쥔 손에 힘이 들어갈 정도로 충격을 받고 말았어요. 그가 삼성전자의 새로운 AI 칩 발표가 엔비디아의 기술력을 뛰어넘는 혁신적인 내용을 담고 있어서 젠슨 황이 불참을 결정했다고 말하는 거였죠. 주변의 임원들도 놀란 표정으로 서로를 쳐다보며 작게 탄성을 내뱉었습니다. 저는 그 순간 더 자세한 이야기를 듣고 싶었지만 그때 포럼의 시작을 알리는 종소리가 울렸어요. 처음 순서로 중국 베이징 공과대학의 송하오 교수가 발표를 했죠. 그런데 송하오 교수는 중국의 새로운 AI 챗봇 딥시크에 대해 이야기를 시작하는 거 아니겠어요? 중국의 생성형 AI 딥시크가 챗GPT 개발 비용의 10분의 1로 더 뛰어난 성능을 달성했다는 자신감 넘치는 목소리에서 중국의 자부심이 느껴지는 것 같았어요. 그러다 송하오 교수가 딥시크는 140개국 앱스토어 1위를 달성했고 출시한 지 불과 18일 만에 1600만 다운로드를 기록했다는 성과를 언급하자 청중들 사이에서 작은 술렁임이 일었습니다. 이렇게 놀라운 수치를 들으며 나는 중국의 기술력이 이토록 성장했다는 사실에 감탄했어요.
게다가 송하오 교수는 지금 딥시크 다운로드가 IT 강국인 한국을 포함해 미국과 유럽에서도 사용자가 급속도로 증가하는 추세라고 말하더라고요. 그런데 그때 문득 앞줄에 앉아있던 보리스 켈로 교수와 앤디 최 CEO의 미묘한 표정 변화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특히 AI 반도체 분야의 권위자인 켈로 교수는 무언가 깊은 생각에 잠긴 듯했고, 삼성 실리콘밸리 연구소의 앤디 최 CEO는 노트북에 뭔가를 바쁘게 기록하고 있었죠. 잠시 후 청중석에서 한 사람이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AI 반도체 분야의 세계적 권위자이자 네이버의 초거대 AI 모델 개발에도 참여했던 보리스 켈로 교수였습니다. 그의 갑작스러운 움직임에 회의장의 분위기가 긴장감으로 가득 찼죠. 처음 켈로 교수는 의외로 부드러운 어조로 말을 시작했습니다. 게다가 중국이 엔비디아의 고가 반도체 대신 저가 반도체로 이런 성과를 낸 점을 높이 평가한다면서 특히 한국에서의 120만 사용자 확보도 축하한다고 했죠. 그런데 곧이어 켈로 교수의 말투가 바로 달라졌어요. 켈로 교수는 한국의 IT 수준을 설명하며 80대 노인들도 스마트폰으로 주식 투자를 하고 유치원생들은 코딩을 배우며 전 국민의 90% 이상이 디지털 기기를 자유자재로 다루는 나라가 한국이라고 말하더라고요. 그래서 혁신성 지수가 7년 연속 세계 1위를 기록하고 있다는 설명도 덧붙였습니다. 이런 나라가 120만 명이 달려들어 딥시크를 써봤으니 얼마나 빨리 딥시크의 문제를 빨리 찾았겠냐면서 6시간도 안 돼요. 한국 사람들이 찾아낸 딥시크 문제점을 말하더라고요. 바로 딥시크 이용자들의 개인정보가 무단으로 중국 서버에 저장되는 문제를 지적하더니 갑자기 독도 문제를 꺼내들었습니다. 켈로 교수는 딥시크의 독도는 누구 땅이냐고 검색을 해보았냐고 청중들을 물어보았어요. 그런데 켈로 교수는 확실하게 지금 이 자리에서 검색을 한번 해보고 싶지만 아쉽게도 미국에서 이미 딥시크 금지령이 내려져서 접속이 안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는 독도 문제를 예시로 들며 딥시크의 심각한 결함을 지적했습니다. 독도가 누구 땅이냐는 질문에 딥시크는 한국, 일본, 중국, 심지어 세 나라 모두의 영토라는 황당한 답변을 한다는 것이었죠. 저는 이 말을 듣고 엄청난 충격을 받았습니다. 처음에는 중국의 놀라운 기술 혁신이라고 생각했던 딥시크가 순식간에 의심스러운 정보 수집 도구로 보이기 시작했기 때문이었죠. 특히 영토의 소유권이라는 기본적인 개념조차 제대로 학습하지 못한 AI라니 과연 이것이 실수일까 하는 의구심마저 들더라고요. 그런데 켈로 교수의 다음 발언은 저를 더욱 큰 충격에 빠뜨렸습니다. 딥시크가 이런 모호한 답변을 의도적으로 설계했다는 것이었어요. 딥시크 사용자들이 이런 애매한 답변을 받았을 때 어떤 반응을 보이는지, 추가 질문을 어떻게 입력하는지, 심지어 키보드 입력 속도까지 모두 분석해서 중국 서버에 저장한다는 사실이 밝혀진 것입니다. 이 폭로를 듣던 송하오 교수의 얼굴이 순식간에 창백해졌다가 붉게 달아올랐어요. 그는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필사적으로 반박을 시도했어요. 저비용으로 고성능을 실현한 딥시크가 세계 AI 시장에 미친 파장을 강조하면서 예전에 소련이 세계 최초로 인공위성 스푸트니크를 발사했을 때 충격만큼 미국도 충격을 받았을 거라고 말했죠. 그러나 제 귀에는 송하오 교수의 변명이 더 공허하게 들렸어요. 개인정보 수집이라는 민감한 문제를 기술 혁신으로 포장하려는 듯한 그의 태도에서 불편함을 느꼈기 때문입니다. 회의장의 다른 참석자들도 비슷한 생각이었는지 곳곳에서 작은 한숨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켈로 교수는 이어서 독도 검색 하나의 사례가 딥시크의 근본적인 문제점을 여실히 드러냈다고 설명했습니다. 한국뿐만 아니라 미국을 비롯한 전 세계에서 딥시크를 경계하고 심지어 폐쇄 접근 금지까지 내린 국가가 많다고 했죠. 특히 미국은 국방부와 항공우주국 그리고 하원의회에서까지 직원들의 딥시크 사용을 전면 금지했다고 말했죠. 게다가 호주와 일본도 정부 소유 기기에서 딥시크 사용을 차단했고 이탈리아는 한 발 더 나아가
자국 내 앱 다운로드 자체를 전면 금지했다는 것이었습니다. 심지어 대만은 공무원뿐만 아니라 공립학교와 관영 조직에까지 딥시크 사용 금지령을 내렸다고 합니다. 이 말을 듣던 송하오 교수의 얼굴이 더욱 굳어졌습니다. 그는 자리에서 일어나 이러한 조치들이 중국의 기술 발전을 억누르려는 정치적 공세라고 반박했지만 그의 목소리에는 더 이상 처음의 자신감이 느껴지지 않았죠. 그렇게 포럼이 잠시 휴식에 들어간 후 저는 화장실을 가려고 로비로 나와 발걸음을 옮기고 있었습니다. 그때 아까 젠슨 황의 불참에 대해 다른 임원들과 이야기를 나누던 엔비디아 전 수석 임원 로버트 콜린스가 저와 같은 방향으로 걸어오는 것이 보였죠. 용기를 내어 그에게 다가가 런던의 반도체 전문 매체 수석 애널리스트라고 자신을 소개했습니다. 그러면서 아까 젠슨 황의 불참과 관련해 다른 분들과 이야기를 나누시는 것을 보았는데 혹시 더 자세한 이야기를 들을 수 있을지 조심스럽게 물었죠. 그런데 콜린스는 잠시 턱을 극적이며 난감한 표정을 지으면서 고개를 돌려 주변을 살피더니 한숨을 쉬었죠. 자신도 너무 안타까운 마음에 그만 입 밖으로 그 이야기가 나와버렸다면서 여기는 반도체와 AI 관련 인사들이 많아 조심스럽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도 지금 젠슨 황이 하는 행동들을 보고 있자니 마치 어린아이 같아서 속이 탄다고 덧붙였죠. 저는 그의 말에 더욱 호기심이 생겼습니다. 무슨 일이 있었던 건지 젠슨 황의 구체적인 행동이 궁금했죠. 그러자 콜린스는 잠시 망설이더니 포럼장 입구 한적한 구석으로 저를 이끌었습니다. 그곳에서 그는 엔비디아의 전 임원으로서 이것은 꼭 알려야 할 이야기라며 무거운 표정으로 입을 열었죠. 그런데 콜린스가 들려준 이야기는 저를 충격에 빠뜨리고 말았습니다. 삼성전자가 최근 차세대 AI 반도체 공동 개발을 제안했는데 젠슨 황이 이를 단칼에 거절했다는 것이었죠. 그런데 얼마 전 삼성이 독자적으로 개발한 AI 추론 칩 마하이를 발표하자 젠슨 황이 격분하여 회의실 책상을 내리치고 나가버렸다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그의 말을 듣고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삼성전자는 글로벌 메모리 반도체 시장의 절대 강자이자 AI 반도체 분야에서도 선두권에 있는 기업이었죠. 세계 유수의 기업들이 삼성전자와의 협력을 간절히 원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런 제안을 거절한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이해하기 어려웠거든요. 콜린스에게 젠슨 황이 그토록 격분한 이유가 무엇인지, 혹시 삼성전자와의 관계에서 특별한 문제가 있었던 건지 조심스럽게 다시 물어보았죠. 그러자 콜린스는 잠시 생각에 잠기더니 과거의 일화를 하나 들려주었습니다. 20년 전 엔비디아가 파산 위기에 처했을 때 일본의 이리마주리 쇼이치가 엔비디아에게 도움을 주었고 젠슨 황은 지금까지도 그를 중요한 AI 세미나에 초청할 만큼 각별히 여긴다고 했죠. 그런데 관계를 그토록 중시하는 젠슨 황이 왜 삼성전자와는 이렇게 적대적인 태도를 보인다고 생각하는지 저한테 오히려 되물어 보더라고요. 제가 의아한 표정을 짓자 콜린스는 젠슨 황의 어린이 같은 경영 마인드를 민망하리만큼 날카롭게 지적했어요. 2020년 당시 엔비디아가 삼성전자의 반도체 설계를 의뢰했다가 거절당한 사실이 있는데 이 사건 이후 젠슨 황이 삼성과의 관계를 일방적으로 단절했다는 것이었죠. 젠슨 황은 진정한 글로벌 기업의 CEO로서 자신의 기술력과 품질을 먼저 입증하고 협력을 이끌어내야 할 파트너를 존중해야 하는데 자신의 반도체 설계 역량은 돌아보지 않은 채 삼성이 물량을 안 받아준다고 삐진 어린아이 같은 모습을 보인다고 지적했죠. 저는 젠슨 황이 글로벌 기업의 CEO가 보여서는 안 될 감정적인 행동을 한다는 사실도 놀라웠지만 더욱 충격적인 것은 그의 편협한 판단이 엔비디아의 미래를 위험에 빠뜨릴 수도 있다는 점이었어요. 특히 삼성전자가 독자적으로 개발한 AI 칩의 성능이 엔비디아를 뛰어넘었다는 사실은 젠슨 황의 오만한 판단이 얼마나 큰 실수였는지를 여실히 보여주는 것 같았습니다. 게다가 삼성전자가 메모리 반도체 시장에서 30년 넘게 세계 1위를 지켜온 브랜드 가치를 무시하는 자세에 경악하지 않을 수 없었어요.
한국 같은 반도체 강국을 패스하고 어떻게 급변하는 반도체 시장에서 협력 파트너를 찾을 수 있을까 걱정이 되었죠. 역시 엔비디아의 성공은 일시적인 성과에 그칠 것 같다는 예감마저 들었습니다. 그때였어요. 포럼이 다시 시작한다는 안내방송이 나왔고 저와 콜린스가 서둘러 포럼장으로 향했습니다. 복도를 걸으며 콜린스는 젠슨 황의 진짜 면모를 알려줘서 다행이라는 말을 남겼고 저는 깊이 고개를 끄덕이며 자리로 돌아갔죠. 포럼이 재개되자 삼성전자 최영찬 전무가 단상에 올랐어요. 회의장의 조명이 잠시 어두워지더니 대형 스크린에 삼성전자의 로고가 나타났죠. 저는 앞서 콜린스와의 대화에서 들었던 이야기가 떠올라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젠슨 황이 그토록 격분했던 기술의 정체가 곧 공개될 것이라는 생각에 손에 땀이 났죠. 최형찬 전무는 무대 중앙에 서서 잠시 청중들을 바라봤는데 무언가 대단한 것을 보여주겠다는 자신감이 느껴졌죠. 그리고 그가 삼성전자가 개발 예정인 차세대 AI 반도체 마하이가 현존하는 모든 AI 추론 칩의 성능을 뛰어넘었다는 설명을 할 때 회의장 모두가 조용히 집중했죠. 이어서 스크린에는 각종 벤치마크 테스트 결과가 하나씩 나타났습니다. 특히 전력 소비량이 기존 제품의 절반 수준이라는 수치가 표시되자 앞줄에 앉아있던 구글과 메타의 임원들이 놀란 듯 서로를 바라보았어요. 저는 그들의 반응을 보며 이것이 단순한 신제품 발표가 아닌 반도체 업계의 판도를 뒤흔들 역사적인 순간이라는 것을 직감할 수 있었습니다. 그때 구글의 AI 연구소장이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질문을 던졌어요. 대규모 언어 모델 처리 속도가 정말 엔비디아 제품보다 3배 빠르냐는 것이었죠. 최형찬 전무는 미소를 지으며 실시간 데모를 보여주겠다고 했습니다. 그 순간 회의장은 숨막히는 긴장감에 휩싸였어요. 곧바로 대형 스크린에는 동일한 AI 모델이 2개의 서로 다른 칩에서 구동되는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10분 뒤 마하이의 압도적인 성능이 수치로 증명되었죠. 저는 그 자리에서 역사적인 순간을 목격하고 있다는 생각에 가슴이 뛰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발표가 한창 진행 중일 때 갑자기 콜린스가 급하게 회의장 앞으로 뛰어 들어갔어요. 그는 최형찬 전무에게 전할 긴급한 메시지가 있다며 저를 불렀죠. 밖으로 나가보니 콜린스가 심각한 표정을 하면서 젠슨 황이 방금 자신에게 전화를 걸어왔다고 말하더라고요. 콜린스는 젠슨 황이 마하이의 발표 소식을 듣고 크게 동요했다고 했어요. 심지어 최형찬 전무와 즉시 통화하고 싶다며 자신을 재촉했다는 것이었죠. 이야기를 전하는 콜린스가 젠슨 황의 목소리가 그렇게 초조하게 느껴지는 게 처음이라고 말하더라고요. 저는 콜린스에게 젠슨 황이 구체적으로 어떤 말을 했는지 물었어요. 그러자 콜린스는 한숨을 쉬며 말했습니다. 젠슨 황이 삼성전자와의 협력 가능성을 다시 논의하고 싶다고 했지만 이미 늦었다는 것이었죠. 최형찬 전무는 이미 구글, 메타와 비밀 회동을 준비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삼성의 마하일 발표 이후 이미 샘 올트먼 오픈 AI CEO와 마크 주커버그, 메타 CEO 같은 세계적인 빅테크 기업가들이 한국을 방문해 개발 중인 AI 추론 칩에 대해 큰 관심을 보이고 돌아갔다고 해요. 제 머릿속은 복잡한 생각으로 가득했습니다. 세계 최고의 IT 기업들이 앞다투어 삼성과의 협력 기회를 찾고 있는 이 순간 젠슨 황은 오히려 삼성을 품을 수 있는 절호의 기회를 놓치고 있다는 사실이 안타까웠죠. 특히 그의 독단적인 판단이 결국 엔비디아의 미래마저 위태롭게 만들 수 있다는 생각에 마음이 무거워졌습니다. 잠시 후 최형찬 전무의 혁신적인 발표가 끝나자 회의장이 술렁이기 시작했습니다. 구글과 메타의 고위 임원들이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최 전무에게 다가갔죠. 그들은 서로 먼저 대화를 나누려는 듯 조급한 모습이 인상적이더라고요. 이윽고 메타의 수석 부사장이 자신의 포럼장 VIP 회의실로 자리를 옮기자고 제안했고 최형찬 전무는 고개를 끄덕이며 자리를 옮겼습니다. 뭔가 취재 본능이 발동한 저는
그들의 뒤를 조심스럽게 쫓았죠. VIP 회의실 앞 복도에서 기다리고 있자니 시간이 갈수록 안에서 들려오는 목소리가 점점 고조되었어요. 특히 아마 아마존 AWS의 최고 기술 책임자로 보이는 사람의 목소리가 유독 또렷했어요. 그는 지금 당장 물량을 확보해야 한다며 최소 3년간의 장기 계약을 원한다고 했죠. 구글 측에서도 우리도 동일한 조건으로 계약하겠다는 목소리가 이어졌습니다. 그렇게 2시간여의 긴 회의가 끝나고 회의실 문이 열렸는데 최형찬 전무를 비롯한 참석자들의 얼굴에는 만족감이 가득했어요. 특히 최형찬 전무의 발걸음에는 세계 최고의 반도체 기업 임원다운 자신감과 여유가 넘쳐났죠. 메타와 구글의 임원들은 그와 굳게 악수를 나누며 환하게 웃었습니다. 그때였어요. 콜린스가 저에게 다가와 한숨을 쉬며 놀라운 소식을 전했습니다. 젠슨 황이 방금 전 다시 자신에게 전화를 걸어왔다는 것이었죠. 콜린스는 젠슨 황의 목소리가 처음으로 평소의 카리스마는 온데간데 없고 초조함과 불안감으로 가득 차 있었다고 했습니다. 삼성전자와의 협력을 위해 다시 한번 기회를 달라며 자신의 판단이 성급했다는 것을 인정했다고 하더군요. 하지만 콜린스의 말에 따르면 이미 늦어버렸습니다. 삼성전자는 방금 전 회의에서 주요 글로벌 기업들과 3년간의 독점 공급 계약을 체결했다는 것이었죠. 젠슨 황은 이 소식을 듣고 한동안 말을 잇지 못했다고 합니다. 그의 목소리에서는 뒤늦은 후회와 절망감이 묻어났다고 하더군요. 저는 그 순간 깊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AI 반도체 시장은 하루가 다르게 변화하고 있었고, 이런 급변하는 시장에서 한순간의 오만한 판단이 얼마나 큰 대가를 치르게 되는지를 여실히 보여주는 순간이었기 때문입니다. 특히 젠슨 황이 보여준 모습은 세계적인 기업의 CEO라고 보기에는 너무나 감정적이고 근시안적이었죠. 무엇보다 안타까웠던 것은 젠슨 황이 기술력과 시장 지배력을 바탕으로 한 자신감을 오만함과 혼동했다는 점이었습니다. 삼성전자와의 협력이라는 황금 같은 기회를 거절했을 때부터 이미 위기는 시작된 것이나 다름없었죠. 반도체 시장에서는 아무리 뛰어난 기업이라도 홀로 생존하기 어렵다는 기본적인 사실을 그는 잊고 있었던 것 같았습니다. 저는 콜린스의 이야기를 들으며 진정한 리더십이란 결국 겸손한 자세로 시장의 변화를 읽고 다양한 파트너들과 협력할 줄 아는 능력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엔비디아가 이룩한 눈부신 성과가 젠슨 황의 독단적인 판단으로 인해 한순간에 무너질 수도 있다는 사실이 더욱 안타깝게 느껴졌죠. 오늘 사연 어떻게 들으셨나요? 끝까지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오늘 사연이 재미있으셨다면 좋은 의견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공유도 많이 해주시고요. 구독 버튼까지 눌러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저는 더 좋은 사연으로 찾아뵐게요. 감동도서관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미국에서 학교를 다니는 17살 고등학생이 한국 학교에 발을 디딘 순간 상상조차 하지 못했던 충격적인 광경이 펼쳐졌습니다. 수학 시간에 한국 학생들이 MIT 1학년 수준의 문제를 척척 풀어내고 미술 시간에는 날카로운 커터칼을 자유롭게 사용하는 광경까지 목격하면서 모든 편견이 무너져 내렸다고 하는데요. 특히 게임 대회 우승자가 전국 수학 경시대회 금메달리스트라는 믿을 수 없는 사실에 놀라 자신의 고정관념을 의심하다가 결국 삼성전자 미주법인에서 근무하는 아빠를 설득해 한국으로 이민까지 결심하게 된 충격적인 사연이 있다고 합니다. 과연 이 미국 여고생에게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안녕하세요. 저는 미국에 사는 17살 고등학생 레슬리 웨버입니다. 우리 가족은 뉴저지주의 멋진 주택에서 살고 있고 아빠는 삼성전자 미주법인의 마케팅 총괄이에요. 세계적인 기업 삼성전자 덕분에 우리 가족은 최고의 의료 혜택과 교육 지원을 받으며 살고 있죠. 하지만 경제적으로는 부족함이 없었지만 마음 한켠에는 항상 허전함이 있었어요. 아빠는 늘 바쁘셨습니다. 삼성전자에서 마케팅 부문 총괄을 맡는 것만으로도 큰 책임이 따르는 일이었는데 그것만으로는 부족하셨던 건지
아빠는 마케팅 업무 외에도 새로운 프로그래밍 언어와 UI UX 디자인 공부도 하시고 심지어 주말에는 MBA 수업까지 들으셨어요. 그래서 아빠는 어릴 때부터 저와의 시간을 가진 기억이 거의 없어요. 중학교 졸업식이나 제가 교내 과학경진 대회에서 수상하던 중요한 날에도 아빠는 긴급 회의가 있다며 참석하지 못하거나 왔다 가고 전화를 받고 급하게 자리를 뜨는 경우가 많았어요. 그럴 때마다 일도 중요하지만 우리 가족에게도 조금 더 관심을 가져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도 자주 했죠. 미국에서는 의사면 의사로서 변호사면 변호사로서 한 분야에서 인정받는 것이 성공의 지표인데 여러 분야를 두루 섭렵하려 하시는 아빠의 모습은 어렸을 때부터 이해하기 힘들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저녁 아빠가 갑자기 가족 회의를 소집하셨어요. 평소와 달리 긴장된 표정으로 한국 본사에서 제안을 받았다고 말씀하시더니 우리 가족 모두가 한국으로 이주하는 게 어떠냐는 충격적인 말을 하더라고요. 저는 그 자리에서 강하게 반발했죠. 미국에서의 안락한 생활과 꿈꾸던 미래를 절대 포기하고 싶지 않았거든요. 특히 고등학교 2학년 중간에 전학을 간다는 것은 상상도 할 수 없었습니다. MIT 진학을 목표로 하고 있는 친구들과의 스터디 그룹도 매주 토요일 봉사활동을 하는 로봇공학 동아리도 모두 포기해야 한다는 사실이 믿기지 않았거든요. 격양된 목소리로 도대체 왜 한국에 가야 하는 거냐고 따졌죠. 그런데 아빠는 오히려 차분한 목소리로 말씀하셨습니다. 아빠는 한국 학교가 내가 아는 것과는 전혀 다르다고 하더라고요. 오히려 미국보다 더 넓은 시야와 다양한 능력을 키울 수 있다고 하셨죠. 저는 아빠의 계속된 설득에도 고개를 저었습니다. 미국이 모든 분야에서 앞서 있는데 작은 아시아 국가 한국에서 도대체 뭘 배운다는 말인지 전혀 이해가 안 됐어요. 게다가 영어도 서툰 곳에서 어떻게 공부하냐며 반발했죠. 그러자 아빠는 의외의 말씀을 하셨어요. 한국 사람들은 공부도 잘하고 음악도 잘하고 심지어 게임도 잘한다고요. 아빠가 다니시는 삼성전자도 애플과 어깨를 나란히 하는 세계 최고의 기업이라고 하시면서 함께 일하는 한국 동료들이 다재다능한 모습을 보면 놀랍다고 하시는 거 있죠. 그러면서 이런 능력이 다 한국 교육의 결과물이라고 강조하셨어요. 더구나 한국에서는 모든 학생이 코딩을 배우고 로봇공학에도 관심이 많다면서 제가 관심 있어 하는 분야들을 예로 들어가며 앞으로 제가 이쪽 분야에서 성공하려고 해도 한국 교육을 받지 않고는 불가능할 거라며 협박 아닌 협박을 하면서 설득하셨죠. 특히 인상 깊었던 건 아빠의 다재다능함이 한국 학교 교육에서 비롯됐다는 말씀이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때 그 말을 전혀 믿을 수 없었어요. 오히려 아빠가 삼성전자에서 너무 오래 일하시다 보니 한국 사람들에게 지나치게 동화된 게 아닌가 하는 의심마저 들었습니다. 저는 아빠의 한국행 제안을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었어요. 아직 결정된 건 아니었지만 아빠가 진지하게 고민하고 계시다는 사실만으로도 너무 불안했습니다. 한숨만 쉬며 침대에 누워있다가 문득 이 답답한 마음을 누군가와 나누고 싶어졌어요. 떨리는 마음으로 절친한 친구 캐슬린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영화 감독이 되는 게 꿈인 캐슬린이라면 내 심정을 이해해줄 거라 생각했거든요. 아빠가 삼성전자 본사로부터 한국행 제안을 받았다고, 그래서 우리 가족이 한국으로 갈 수도 있다고 조심스럽게 말했죠. 그런데 영화 감독이 되는 게 꿈인 캐슬린은 제가 예상하지 못한 반응을 보였습니다. 오히려 부러워하면서 흥분된 목소리로 말하더라고요. 한국에 가서 교육까지 받게 된다니 정말 부럽다면서 자신도 한국에서 공부하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요즘 미국에서 한국 드라마와 영화가 대세라며 한국식 연출과 스토리텔링을 배우고 싶다고 했죠. 저는 정말 의아했어요. 제가 알던 한국은 그저 삼성전자라는 회사가 있는 작은 아시아 국가였을 뿐인데 캐슬린은 마치 할리우드나 실리콘밸리처럼 한국을 이야기하고 있었거든요. 특히 캐슬린이 영화를 전공하려는 학생으로서 한국 콘텐츠를 그토록 추종한다는 게 더욱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제 의구심을 눈치챘는지 캐슬린은 넷플릭스 글로벌 차트 1위를 휩쓸고 있는 한국 드라마들을 예로 들었죠. 넷플릭스가 앞으로 4년 동안 한국 콘텐츠에 25억 달러를 투자하기로 했다는 뉴스까지 전하면서 자신의 사촌부터 할머니까지 모두가 한국 콘텐츠의 열렬한 팬이 되었다고 말했어요. 음식, 뷰티, 패션, 일상 브이로그까지 한국 사람들은 정말 못하는 게 없다며 연신 감탄했습니다. 저는 여전히 회의적이었어요. 영화나 드라마야 잘 만들 수도 있겠지만 그게 교육과 무슨 상관이 있냐는 생각이 들었죠. 한국 문화를 좋아하는 건 이해하지만 한국 학교는 전혀 다른 문제 아니냐고 반문했어요. 그러자 캐슬린은 제가 전공하려는 로봇공학보다 더 첨단 기술이 집약된 것이 바로 K컬처라고 말하더라고요. 전 세계 사람들이 열광하고 소비하는 한국의 문화 콘텐츠야말로 미래 산업의 핵심이라고 설명했죠. 그러면서 캐슬린은 클라라라는 친구를 소개해주겠다고 했어요. 미국인이지만 7살 때 한국으로 건너가 10년간 한국 교육을 받은 친구라면서 마침 잠시 미국에 와 있는데 저와 비슷한 경험이 있으니 만나보는 게 어떻겠냐고 제안했습니다. 다음 날 캐슬린의 소개로 맨해튼의 한 카페에서 클라라를 만났어요. 카페 문이 열리고 금발머리의 소녀가 들어왔는데 전형적인 미국 소녀의 외모와는 달리 안녕하세요 라고 자연스러운 한국어로 인사를 하는 모습이 무척 인상적이었습니다. 클라라는 제가 한국으로 가게 될 수도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다며 반가운 미소로 자리에 앉았죠. 처음에는 완벽한 미국인 외모에 한국어를 구사하는 모습이 너무 이질적이어서 살짝 당황했어요. 하지만 용기를 내어 제 상황을 설명했죠. 아빠가 삼성전자 본사로부터 제안을 받아서 한국행을 고민 중이라고요. 그러자 클라라는 답변 대신 노트북을 꺼냈어요. 제가 로봇공학에 관심이 있다는 얘기를 캐슬린에게 들었다면서 자신이 한국에서 개발한 웨어러블 로봇 프로젝트를 보여주었죠. 그런데 저는 클라라가 보여주는 화면에 깜짝 놀라지 않을 수 없었어요. ROS 기반의 휴머노이드 로봇 제어 시스템이었는데 파이썬으로 구현한 실시간 모션 컨트롤 알고리즘부터 C++로 작성된 균형 제어 모듈까지 완전 전문가 수준의 코드였거든요. 저도 모르게 몸을 앞으로 기울이며 물었죠. ROS 기반의 모션 컨트롤 알고리즘이 어떻게 저렇게 자연스러울 수 있는지, 특히 균형 제어 부분은 마치 전문가가 만든 것 같다고요. 이 정도면 MIT 준비 스터디 그룹에서 고민하던 것보다 훨씬 진보된 형태였거든요. 그런데 더 놀라운 건 클라라의 대답이었어요. 이 정도는 한국 고등학교 로봇공학 동아리에서 기본으로 다룬다는 거예요. 게다가 한국의 카이스트가 최근 개발한 웨어러블 로봇으로 세계 로보틱스 챌린지에서 1위를 차지했다는 소식도 전해주었죠. 자신도 한국 학교에서 배운 로봇공학 기초가 있었기에 이런 고급 프로젝트에 도전할 수 있었다고 설명했어요. 이어서 클라라는 다른 것들도 보여주고 싶다며 밝은 목소리로 노트북 화면을 넘기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화면 속에는 놀라운 것들이 가득했습니다. 로봇공학 프로젝트 외에도 화려한 비트가 돋보이는 자작 K-팝 음원들과 3D 그래픽으로 구현된 모바일 게임 데모 버전, 그리고 수만 명의 구독자를 보유한 요리 레시피 블로그까지 있더라고요. 저는 이 모든 것을 클라라가 직접 만든 건지 놀라움을 감추지 못하며 물었죠. 한 분야의 전문성을 키우는 것도 쉽지 않은데 이렇게 다양한 분야를 모두 잘한다는 게 도저히 믿기지 않았거든요. 제가 눈을 동그랗게 뜨고 이런 수업들을 정말 모든 학생들이 다 듣는 거냐며 놀라워하자 클라라는 한국의 교육 시스템에 대해 더 자세히 설명해 주었어요. 한국의 학교들은 학생들의 다양한 재능을 발견하고 키우는데 큰 관심을 기울인다면서 자신의 경험담을 하나하나 들려주었죠. 말을 마친 클라라는 자신이 다니는 학교에 외국인 학생들을 대상으로 하는 한국 학교 체험 프로그램이 있는데 참가해보면 어떠냐고 말을 하더라고요. 이걸 통해 직접 한국의 교육을 경험해보면 오히려 더 직접적인 느낌을 받을 수 있다고 했죠. 저는 잠시 고민했지만 클라라가 보여준 것들이 너무나 인상적이어서
결국 참가해보기로 했습니다. 특히 한국 학생들이 이렇게 다양한 분야를 동시에 공부하면서도 각 분야에서 뛰어난 성과를 내는 것이 정말 가능한지 직접 눈으로 확인하고 싶었거든요. 로봇공학부터 음악, 게임 개발까지 정말 한국의 교육이 클라라가 말한 것처럼 특별한지 꼭 경험해보고 싶었어요. 드디어 한국 학교 체험 프로그램 첫날이 밝았습니다. 긴장된 마음으로 교문 쪽으로 걸어가던 중 건너편 초등학교가 눈에 들어왔어요. 그런데 놀라운 광경을 목격했습니다. 어린 초등학생들이 부모님 없이 혼자서 등교하고 있었던 거예요. 저는 충격을 감출 수 없었습니다. 미국에서는 납치나 폭력 위험 때문에 17살인 제가 아직도 부모님의 승용차로 등하교를 하고 있는데 채 10살도 되어 보이지 않는 아이들이 홀로 등교하는 모습이 도저히 이해되지 않았거든요. 한국이 안전한 나라라고는 하지만 이건 너무 무책임한 게 아닌가 하는 생각까지 들더라고요. 그렇게 의문을 품은 채 학교 안으로 들어섰는데 또 다른 충격적인 광경이 펼쳐졌어요. 학생들이 일제히 교실 청소를 하고 있었던 거예요. 복도는 이미 깨끗이 청소가 되어 있었고 각 반에서는 학생들이 분주히 움직이며 책상을 닦고 바닥을 쓸고 있었죠. 제 안내를 맡은 학생회장 민서는 차분한 목소리로 이것이 매일 아침 있는 일상적인 풍경이라고 설명해 주었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이면서도 쉽게 납득이 가지 않았어요. 미국에서는 전문 청소부들이 하는 일을 학생들이 자발적으로 한다는 게 너무나 낯설었기 때문입니다. 게다가 누군가 시키지 않았는데도 묵묵히 자신의 일을 해내는 모습이 마치 다른 세계를 보는 것 같았죠. 문득 한국의 높은 시민의식이 이런 교육에서 비롯되는 건지 궁금해졌어요. 민서에게 조심스럽게 물어보자 민서는 웃으면서 한국 학생들은 자기 주변을 청소하는 것은 물론이고 학교 전체를 관리하는 데에도 참여한다고 설명해 주더라고요. 더 놀라운 것은 학교 규율을 어긴 학생들은 방과 후에 남아서 화장실 청소까지 도맡아 한다는 이야기였어요. 그 말을 들으니 한국 학생들이 유독 예의 바르고 한국이 세계에서 가장 깨끗한 나라 중 하나로 손꼽히는 이유가 바로 이런 교육에서 비롯된 건가 하는 생각이 들었죠. 미국과 달리 청소를 통해 어릴 때부터 자연스럽게 책임감을 배우고 실천하는 모습이 인상적이었어요. 첫 수업은 수학 시간이었어요. 그런데 교실에 들어서자마자 모든 책상에 설치된 태블릿과 앞쪽 벽면의 대형 스마트보드를 보고 놀라움을 감출 수 없었습니다. 저는 궁금증을 참지 못하고 민서에게 이렇게 많은 최신 전자기기들은 학생들이 개인적으로 구매하는 것이냐고 물었죠. 그런데 민서의 대답에 저는 두 번째 충격을 받았습니다. 이 모든 것이 학교에서 무상으로 제공되는 기본 교육 장비이며 앞으로 메타버스 기반 수업까지 도입될 예정이라고 말하는 거 아니겠어요? 민서의 말에 저도 모르게 당황하여 그럼 이게 특수고등학교만 해당되는 것이냐고 다시 물었어요. 아무리 한국이 잘 사는 나라라고 해도 모든 학생에게 이런 고가의 장비를 무상으로 제공한다는 게 도저히 믿기지 않았기 때문이었죠. 제가 다니던 미국 고등학교에서는 기본적인 태블릿 하나조차 개인이 구매해야 했으니깐요. 그런데 민서는 이건 정말 기초적인 수준이라며 특수학교에는 전문 교육을 위한 VR 장비까지 따로 구비되어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런데 더욱 놀라운 것은 수업 내용이었어요. 선생님께서 다중적분과 벡터 미적분을 설명하시는데 저는 깜짝 놀랄 수밖에 없었습니다. 제 오빠가 MIT 1학년 때 배운다며 고민했던 내용이었기 때문이었죠. 더 놀라운 건 그 다음이었습니다. 선생님께서 이 문제 풀어볼 사람? 이라고 묻자 여러 학생들이 자발적으로 손을 드는 거 아니겠어요? 차례로 5명의 학생들이 칠판에 나가 문제를 풀었는데 모두가 완벽한 답을 도출해냈습니다. 저는 너무 신기해서 민서에게 이게 정말 일반적인 광경이냐고 물어봤어요. 그러자 민서는 더 놀라운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방금 칠판에서 가장 마지막에 문제를 푼 재민이는
전국 수학경시대회 금메달리스트인데 동시에 전국 e스포츠 대회 우승자라는 것이었죠. 저는 귀를 의심했습니다. 수학과 게임이라니 이게 대체 어떻게 가능한 일이냐며 다시 한번 물었죠. 그러자 민서는 미소를 지으며 한국에서는 이렇게 여러 분야에서 재능을 보이는 학생들이 많다고 설명했어요. 자신만 해도 로봇공학을 공부하면서 작곡에도 관심이 있어 교내 밴드부 활동까지 한다고 했습니다. 게다가 옆반의 수진이는 전국 피아노 콩쿠르 대상을 받으면서 동시에 인공지능 프로그래밍 대회에서도 수상했다는 거였어요. 저는 입을 다물지 못했습니다. 미국에서는 한 분야에서 전문성을 키우는 것만으로도 벅찬데 이렇게 서로 다른 영역에서 뛰어난 성과를 내는 것이 어떻게 가능한지 도저히 이해할 수 없었어요. 제가 외국에서 왔다고 일부러 놀리는 건가 싶을 정도로 믿을 수 없는 이야기였었어요. 두 번째 시간은 미술이었는데 선생님께서는 특별 활동으로 입체 팝업 카드 만들기를 소개하셨어요. 두꺼운 종이를 정교하게 잘라서 여러 층을 만들고 그 사이에 장치를 넣어 카드를 펼치면 그림이 튀어나오는 입체 작품을 만드는 수업이었죠. 미국에서는 한 번도 해보지 않은 특이한 수업이면서 아무리 예술성이 필요한 수업이라서 신기했어요. 그런데 선생님께서 도안을 나눠주시며 정교하게 자르라고 말씀하셨는데 저는 어떻게 시작해야 할지 막막했어요. 손가락으로 두꺼운 종이를 찢어야 하나 어떻게 해야 하나 고민하면서 주변을 둘러보았죠. 그때였습니다. 옆자리에 앉은 전현호가 필통에서 무언가를 꺼내는 것이 보였어요. 처음에는 제가 잘못 본 줄 알았습니다. 다시 한번 자세히 보니 분명 날카로운 커터칼이었어요. 순간 심장이 쿵 하고 내려앉는 것 같았습니다. 식은땀이 흘렀어요. 지난해 제 친한 친구 제시카가 미술 시간에 커터칼을 가지고 있었다는 이유만으로 10일간 정학을 당했던 일이 떠올랐습니다. 교실에서 무기가 될 수 있는 물건을 절대 반입하면 안 된다는 교장 선생님의 엄중한 경고가 아직도 귓가에 생생했어요. 미국에서는 학교 총기 사고와 테러의 위험 때문에 학생들의 소지품 검사가 매우 엄격했습니다. 심지어 제시카는 이 일로 인해 다른 학부모들의 강력한 퇴학 요구에 시달리기도 했죠. 그런데 한국 학교에서는 필통에 커터칼을 아무렇지 않게 넣고 다닌다는 사실이 믿기지 않았어요. 그런데 갑자기 전현호가 제 쪽으로 몸을 돌리는 게 아니겠어요? 순간 온몸이 얼어붙는 것 같았습니다. 날카로운 칼날을 든 채 저를 향해 다가오는 현호를 보며 최악의 상황까지 떠올랐어요. 도망쳐야 하나, 소리를 질러야 하나, 혼란스러운 생각들이 머릿속을 스쳐 지나갔어요. 그런데 전현호는 부드러운 미소를 지으며 커터칼의 손잡이를 제게 내밀었습니다. 혹시 커터칼이 필요한지 물으며 도안을 자르기 어려워 보여서 도와주고 싶다고 친절하게 말했어요. 저는 그 순간 너무나 당황스러워서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죠. 주변을 둘러보니 다른 학생들도 자연스럽게 커터칼을 사용하고 있었어요. 누군가는 친구에게 커터칼을 빌려주고 또 다른 누군가는 도안을 자르는 요령을 설명해주고 있었죠. 선생님께서도 자르기 어려운 부분은 서로 도와가며 하라고 말씀하실 뿐이었습니다. 전현호는 제가 망설이는 모습을 보더니 자신도 처음에는 어려웠다며 쉽게 자르는 방법을 보여주겠다고 했습니다. 그의 손놀림은 매우 숙련되어 있었고 커터칼을 다루는 태도도 무척 신중해 보였어요. 저는 긴장된 목소리로 미국에서는 커터칼이 위험한 무기로 간주된다고 조심스럽게 설명했어요. 그런데 현호는 박장대소하며 한국에서는 커터칼이 그저 평범한 미술 도구일 뿐이라고 말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면서 한국은 미국과 달리 학교 폭력이나 위험한 사고가 거의 없는 안전한 나라라서 학생들이 수업에만 집중할 수 있다고 설명하더라고요. 저는 그제서야 마음을 놓으면서 오히려 부끄러워졌습니다. 미국도 한국처럼 안전했다면 제가 이렇게 평범한 도구에도 민감하게 반응하지 않았을 텐데 말이에요. 게다가 현호가 외국인인 저를 배려해서 도와주려 했던 것인데 마치 위험한 사람처럼 경계했던 제 모습이 무척이나 미안하게 느껴졌습니다.
그런데 그때였어요. 점심시간이 다가오자 학생들이 한쪽 다리를 책상 밖으로 빼고 자세를 잡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마치 육상 선수들이 출발선에서 준비 자세를 취하는 것처럼 보였어요. 잠시 후 수업종이 울리자마자 학생들은 일제히 자리에서 일어나 급식실을 향해 달려나갔습니다. 저는 한국 학생들이 이렇게나 배가 고팠나 하는 생각이 들었죠. 하지만 급식실에 도착한 순간 저는 완전히 다른 광경에 입이 떡 벌어졌습니다. 오늘의 식단은 카레라이스, 토마토 파스타, 전복 미역국이었거든요. 특히 전복 미역국은 미국에서는 고급 레스토랑에서도 맛보기 힘든 한식이었죠. 호기심에 민서에게 급식비가 얼마인지 물어보았습니다. 그런데 민서의 대답은 저를 더욱 놀라게 했어요. 이 모든 게 무료라는 거였습니다. 게다가 매일 다른 메뉴가 제공되고 심지어 영양사 선생님이 직접 식단을 구성한다고 설명하더라고요. 마치 최고급 뷔페처럼 다양한 음식들이 매일 새롭게 제공된다는 사실이 믿기지 않았습니다. 미국의 학교 급식이 떠올랐어요. 매일 같은 햄버거와 피자, 치킨 너겟만 반복되는 단조로운 메뉴였죠. 그런데 한국의 급식은 달랐습니다. 민서는 영양사 선생님들이 학생들의 영양 균형을 고려해 식단을 짜고 조리사 선생님들이 매일 아침 일찍부터 정성껏 음식을 준비한다고 설명했어요. 더 놀라운 건 이런 시스템이 전국 모든 학교에 적용되어 있다는 점이었습니다. 그때 문득 깨달았습니다. 한국의 교육은 이런 식이었던 거예요. 안전하고 질서 있는 학교 문화, 다양한 체험과 경험을 존중하는 수업, 그리고 영양가 높은 급식까지. 이런 환경에서 자란 학생들이 여러 분야에서 재능을 보이는 것은 당연한 결과였죠. 이제야 아버지의 모습이 새롭게 보였습니다. 마케팅 총괄이면서도 프로그래밍을 배우고 UI UX를 공부하며 MBA 과정까지 도전하시는 아버지의 모습은 한국의 다재다능한 교육 방식을 실천하고 계셨던 거였어요. 세계에서 가장 혁신적인 한국 학교 교육을 받고 성장한 한국 사람들을 이해하고 함께하려면 아버지도 끊임없이 새로운 분야를 배우고 도전해야 했던 것입니다. 저는 그동안 아버지의 이런 노력을 이해하지 못했다는 것이 미안해졌어요. 그건 한국의 교육이 만들어낸 다재다능한 인재의 모습이었던 거예요. 삼성전자가 세계 최고의 기업이 될 수 있었던 것도, K-팝이 전 세계를 사로잡을 수 있었던 것도 모두 이런 교육에서 비롯된 결과물이었습니다. 그날 저녁 아버지께 한국 학교 체험 프로그램에서 보고 느낀 점을 자세히 말씀드렸어요. 아버지는 제가 한국행에 긍정적으로 변한 것을 기뻐하시며 앞으로 제가 경험하게 될 더 많은 놀라운 것들에 대해 이야기해 주셨습니다. 저는 이제 확신할 수 있었어요. 한국으로의 이주는 제 인생의 새로운 전환점이 될 거라는 걸요. 오늘 사연 어떻게 들으셨나요? 끝까지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오늘 사연이 재미있으셨다면 좋은 의견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공유도 많이 해주시고요. 구독 버튼까지 눌러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저는 더 좋은 사연으로 찾아뵐게요. 감동도서관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